안녕하십니까. 대한여행제 처방학회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1차 진료 아카데미 여행제 처방 가이드 북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북리딩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 대한여행제 처방학회에서 식품 분석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국가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등록을 해서 시행하는 대한여행제 처방학회 식품분석 전문가 자격시험입니다. 조만간 실시 예정이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일단 여행제 처방 가이드에 대해서 북리딩을 시작합니다. 일단 이 여행제 처방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14쪽을 보시면 질환별 영양제 선택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14쪽에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에는 질환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로에는 성분별로 되어 있어서 각각의 페이지가 있어서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 책에 있어서의 질환별과 성분별을 서로 연결해서 보기 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은 영양제 처방 소개로 해서 건강식품, 그리고 영양소 섭취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 단위, 즉 IU라고 하죠. 인터내셔널 유니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단위 변환기, 근거 수준의 정의, 그리고 영양제 복용 전에 알아둬야 될 것들, 그리고 처방 가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저희 저자들이 이제 꼭 당부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는 질환별 영양제로 해서 쭉 돼 있죠. 감기에 대한, 각각 질환에 대한, 처방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47가지로 성기능 장애까지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챕터 3는 건강기능식품 성분별 효능이라고 해서 이제 99가지 비타민부터 각종 이제 영양제제, 그래서 99가지를 해서 구기자까지 해서 99가지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부록으로 해서 담배, 술, 카페인 위험성, 그리고 노인과 영아들을 위한 경영양제하고 경관 급식, 그리고 영양제 처방을 위한 검사 종류, 그리고 맨 마지막에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파트 1인 영양제 처방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교에는 건강기능식품 있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평균 필요량, 즉 집단의 50%가 필요량을 만족하는 섭취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 영양소의 필요량의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한 집단에서 평균 필요량만큼 영양소를 공급하며 5명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영양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집단의 건강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소를 필요로 만족하는 섭취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상으로 이 평균 섭취량과 이제 권장 섭취에 동일할 경우에는 이론상 해당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할 확률이 이제 16에서 17%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충분 섭취량은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영양소의 일일 섭취량을 조사해서 섭취량 분포의 중앙값을 구하는 값을 바로 충분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충분 섭취량만큼 각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하면 적절한 섭취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 섭취량은 해당 영양소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설정 없을 경우에 영양 섭취 부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표입니다. 상한 섭취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우려의 위험이 없는 최대 섭취량으로서 영양소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섭취량을 초과해서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상의 우려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단위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터내셔널 유니트죠. 이거에 대해서
있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양리학에서 사용되는 단위인데요. 한 물질이 인체 내에서 생리 활성이나 효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화합물의 생리 활성도가 제각기 다를 경우에 사용되고요. 물리화학적으로 정량이 불가능한 물질의 역할을 통일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1유니트가 인터내셔널 유니트가 레티놀 형태로서는 0.3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베타카로틴 형태로서는 0.6 마이크로그램과 같다라는 거죠. 이 역학가 그 얘기입니다. 인터내셔널 유니트 단위 변환기는 비타민 A, D, E, 그리고 이와 같은 단위, 즉 인터내셔널 유니트 단위라는 단위는 2020년부터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인터내셔널 유니트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기준의 단위를 이제 적용한다는 것을 미리 이제 밝혀드립니다. 각각의 이제 단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이제 알파 토코페롤로 바뀌죠. 엽산은 다이어터리 폴레이트 이퀴밸런스로 바꿉니다. 나야신은 나야신 이퀴밸런트로 이제 각각 그 단위들이 이제 바뀝니다. 이 책의 근거 수준은 높은 근거 A, B, 그리고 중간 근거 B, 낮은 근거 C, 낮은 근거 D를 했는데요. 2개 이상의 메타 리뷰 또는 잘 진행된 한 개의 메타 리뷰를 높은 근거 A로 했고요. 2개 이상의 무작위성 배정, 임상 연구 또는 한 개의 메타 리뷰를 B로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근거는 한 개의 무작위 배정 및 임상 연구 또는 비무작위 배정 및 임상 연구를 C로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근거 D는 제한적 연구 결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D로 하였습니다. 영양제 복용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사구체 여과를 검사를 체크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위엔 크레아틴 정상이나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경우 신기능 저하가 시작된 초기이므로 이때부터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각각 읽어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에서는 허브나 한약을 복용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처방약이나 약국약 복용 시에는 금지해야 되고요. 임신 모유 시에는 금지해야 되고, 수술 시 금지, 그리고 18세 미만 65세 이상 금지하자라고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FDA에서 검증되고 인정된 약보다 한약과 민간약제를 포함한 허브에서 부작용이 훨씬 많은 이유는 뭐냐? 농축 엑기스 형태로 복용될 경우에는 평소 간이나 신장이 해독 및 대사 처리를 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해당 성분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우리 몸에 던져지기 때문에 체내에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체내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양제에서 성분명 영양제와 원료명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보통 이제 병원 약국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은 성분명 영양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칼슘이나 셀레늄, 비타민C 같은 거는 원료명 영양제라고 부를 수 없고요. 성분명 영양제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영양제는 원료명 영양제를 할 수 있겠죠. 공진단 같은 경우는 원료명 영양제입니다. 만약 공진단의 경우에는 그 원료명으로서 사양, 녹용, 산수유, 당귀가 있는데 그 원료명 그 자체가 사양 이 자체도 성분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원료명이라고 원료명이라고 하겠죠. 녹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양제는 원료명 영양제보다는 성분명 영양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함량을.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작용이나 효능을 계량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분명 영양제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양제 처방 가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안내 글입니다. 영양제 남용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의 복용 시 항상 과유불급을 명심하시고요. 영양제 처방 가이드 이 책 안에서 자가진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양제를 참고하여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를 너무 과신해가지고 병의원에 가지 않아서
숨어있는 질환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영양제 올바른 선택과 복용에 앞서서 반드시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아서 먼저 건강을 체크하시기 권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